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원전이나 우주정책 관련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과방위 국감이 욕설 문자 설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정부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현지 범죄 조직들이 이미 사무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와 가까운 필리핀에서 현장 국감 중인 국회 외통위원 윤후덕 의원 연결해서 상황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 헌법 정신 자체를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그만?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오늘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차 국회에 왔었던 김 관장.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단체,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었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늘 과방위 국감장도 이 못지않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김우영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일단 박정훈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죠. 공공연하게 자기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내왔다고 얘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어요. 근거를 대십시오. 그러니까 가만 계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를 청문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주항공청 등을 감사하기 위해 모였지만 오전 감사는 결국 41분 만에 파행되는데요. 이어진 문자 공개 갈등에 오후 감사도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예, 지금은 소개가 돼서 질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백다 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상당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문자 욕설 공방으로 그냥 허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정 위원님, 이 문자 공방, 감정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처음 그때 국감장에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할지는 몰랐거든요. 국감이 10월 13일부터 시작을 했고 11월 6일까지니까 끝나려면 아주 멀었어요. 또 가야 할 길도 멀고 해야 될 대상 기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게 또 파행으로 가고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진실 공방까지 막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욕설 문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또 그날 그 욕설을 했더구만요. 박정훈 의원이. 저희는 그것까지는 몰랐었잖아요. 지난 화요일에는. 그런데 또 문자를 공개하면서 전화번호 다 노출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급기야는 뭐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그래서 네티즌 국민들 중에는 그 차라리 옥상에 가서 해결하고 국감장에서는 정책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시시비비를 지금 국감장에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11월 6일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할 겁니까? 과방위가 방통위 관련해가지고 방통법 개정 관련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과학기술 관련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언제까지 이 두 의원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정치 공방을 할 것인가 정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런 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하고 뭐 국회 윤리 제소하고 여기까지 나아갔는데 저는 서로 빨리 사과하고 정책국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표현은 아니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중학생 싸움 같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든지 보면 뭐 옥상으로 올라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이제 중학교 같은 이런 사실은 찌질한 발언, 특히 찌질한 진행이 지금 과방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으면 적절하게 최민희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 뭐 박정은 의원 뭐 청문회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김우영 의원만 하더라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과방위가 사실은 저도 21대 때 과방위를 했습니다만 지금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뭐 언론이 주된 이슈가 된 것 같지만 사실상 과방위의 80~90% 임무는 과학기술 파트입니다. 예. 지금 원전, 지금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어떤 미군의 SMR을 뭐 보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 특히 또 스페이스X 알런 머스크 스페이스X가 지금 화성이나 달에 사람을 이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인으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11차 시험 비행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릴 만큼 지금 과학기술의 시대에 정말 국가 경쟁력,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과방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이런 어떤 시국에 저런 어떤 문자 논란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것을 진행을 전반적으로 하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어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박지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공개 발언에서는 그런 어떤 욕설한 걸 사간다. 그러나 이제 김우영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우영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발언을 하도록 최민희 위원장이 이야기했으면 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제 파행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진행 역량의 어떤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상당히 비판을 중점을 두셨는데 혹시 반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뭐 위원장의 진행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과연 국감장에서 꺼낼 수 있는 얘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먼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에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발언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예. 차라리 두 의원이 계속 이런 문제를 갖고 뭐 정말 멱살을 잡았는지 욕설 문자를 한 사람만 보내고 다른 쪽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고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차라리 회의 시간 다 끝나고 밤에 둘이 만나서 어디 뭐 고수부지를 가든지 진짜 국회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해결하고 다시는 이 이슈 갖고 얘기를 좀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자가 공개된 그제 14일이죠. 과방위 국감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이 한심한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나가세요. 나가시고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고 소리를 질러서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간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이거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마라 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 찌질한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찌질이란 단어는 당신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야.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아. 제가 그렇게 답신까지 보냈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이 웬만한 중2도 저렇게 나네요. 중간 정도의 수준만 돼도 저런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지금 카메라가 다 들어와 있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런 내용을 갖고 계속 두 사람이 핑퐁하듯이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통화 내역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앵커께서는 답글에 중학생 싸움 같다라고
소개한 문구를 소개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현피떠라예요. 아, 예, 예. 게임 용어죠. 예, 현피떠라 이런 건데 전 뭐 그런 물리적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학교 폭력 사태가 불거지면요. 학폭위라는 게 개최됩니다. 예. 그 학폭위 결과에 따라서 가해 학생은 전학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못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의원을 상대로 누구만 없으면 여기 과방위가 좋을 텐데라는 말까지 했었고 예. 같이 과방위 활동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과방위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로 소모적 갈등, 국민들 보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홍 의원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일방적으로 누구만 편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은 위원장이라면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본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편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민희 의원의 반성도 촉구해 봅니다. 예. 글쎄요, 뭐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뭐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간사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법사위처럼 간사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김현, 최영두 간사가 당사자인 두 의원과 함께 정해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푸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계속해서 따질 겁니까? 뭐 시비가 가려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좀 더 있다가는 이제 그래 정말 멱살 잡았었어? 소위실 CCTV 다 한번 살펴볼까?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여기가 지금 무슨 경찰서 뭐 수사하는 데도 아닌 것이고 예. 국감장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의원 다 조금 감정을 조금 다운시키고 추스리고 간사 간에 조금 이 사자가 좀 만나서 이걸 원만하게 좀 마무리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누가 지금 서로 당신이 떠나세요 하면은 상임이 떠나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중재안은 아닌 것 같고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을 거고 다 뜻한 바가 있어서 과방이 와서 지금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과방위가 정말 미운 털 박히기 십상이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금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역할을 이제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위원장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제 그 회의 관련된 의제라든지 뭐 신상 발언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 관련해서 위원장이 어떤 발언인지 물어보고 만약에 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발언권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 시간 내지는 회의 속개 이전에 이제 뭐 위원장 방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위원장이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 간에 이런 어떤 진실 공방이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 너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니까 예. 좀 과방위에서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예. 뭐 좀 웃지 못할 그런 또 생각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문자 논란은 저희도 오늘 이후 또 이게 더 보도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보시죠.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사과 발언하기 전에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에게 큰 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압박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을 오늘 제한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국정감사 권한을 어떻게 뺏어요? 그 의장님한테 결재 받고 오세요. 예,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이거 재판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고 시도한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로그 기록을 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13일 날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질의응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15일 국감이 이제 그 전에 한 차례 더 잡힌 거죠. 예. 뭐 이런 것까지를 상정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그 현장 국감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파기환송심이 왜 관행에 벗어나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도 빨리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로그 기록을 좀 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언하는데 비용이 뭐 1억 4천이 넘는다라고 대법원에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빌어서 예. 마치 반대하는 듯한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기 때문에 1조 4천억 원이요. 예. 1조 4천억 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실제로 어떤가 그 집무실이 비용이 정말 그렇게 추계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갔던 것인데 일단 로그 기록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 사실 대법원의 어떤 그 대응은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빠진 가운데 이제 둘러보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계속 천대엽 행정처장의 어떤 답변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 봤다라고 했다가 7만 불을 어떻게 다 봤냐, 복사를 언제 했냐 이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그러면 로그 기록을 내시오 하니까 기록을 못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사실은 3월 28일부터 봤습니다. 해가지고 또 날짜 가지고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대법원의 관계자들 보니까 그 전자문서 보는 그 로그 기록 관련한 담당자까지 전부 다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원이 사법부의 어떤 최고 기관에서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특히나 종이문서로 된 것은 전자문서 볼 수 있는 그 기한이 법적으로 2025년 10월 10일 이후에 가능했다라는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예.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는 게 마땅했는데 종이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사 기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다만 성과라면 성과였던 것이 국민의힘은 뭐 대법관 PC를 보려고 한다, 뭐 대법원을 압수수색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대법관 집무실이 75평인데 그 국회의원 방이 이제 신축해가지고 새로 의원회관 건립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예. 거기가 5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좌관들, 인턴들 다 해서 한 의원까지 12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75평이면 너무 호화롭지 않냐라고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부속실, 뭐 재판연구관 뭐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호화로운 그런 그 집무실이 아니더라라는 예. 얘기들을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하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납득이 있다.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건 또 성과라면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인데 다만 그 로그 기록 로그인해서 봤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답변을 명확하게 누구도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마무리 국감으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방금 지금 자료화면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제 모습 보셨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압수수색 수준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뭐 75평에 대해서 다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법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이제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면적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어떤 것은 다 이미 서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장에 가서 뭐 그걸 알았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국민들 저는 호도하는 것이라 보고 그 다음에 이 로그 기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로그 기록 사실은 사람마다 대법관마다 사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연구관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에 들어오게 되면 3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제 대법관과 그리고 관련된 이제 연구관들이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마다 이제 시간차는 뭐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의 유지 취지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뭐 6,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재판 연구관과 대법관이 일어났던 관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상고심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예상하지 않은 그런 유지취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의 뭐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또 뭐 감금하다시피 해서 국회에 나왔는데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그 최익진 의원처럼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인격 살인형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언급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말 이렇게 침해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물론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도 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3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 좀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 전산 기록을 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뭐 방송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설령 전산 기록을 봤다 하더라도 그 5월이면 종이 문서로 보는 게 절차상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본질과 관련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지금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사건은 안 되어 있다가 10월 10일부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문서 이용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파일화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PDF 파일이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증거 서류를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문서 이용법이 시행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기록은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기 때문에 13명의 대법관이 언제 7만 페이지 가까운 소송 서류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느냐, 그 짧은 기간 내에 혼자 보기에도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기존의 설명은 PDF 파일화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로 봤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던 금년 5월 1일 그 당시에는 이게 법률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가능해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설명이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을 지금 민주당 측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송광재 의원님. 근데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과연 국민 법 정서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되는 걸까요? 저는 무언가 문제를 삼기 위해서라도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박은정 의원이 재판 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다.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법원이 인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와서 그 재판 기록을 보겠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그 법원 행정처장도 재판 관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대법원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월 26일에 2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판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 반응 어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불확실성을 덜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5월 1일 날 막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나온 이후부터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관 증언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자꾸만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 그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무엇이냐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유죄 취지로 바꾸는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통상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원심의 결론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절차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고등부장 3명이 내린 결론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리나 재판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뭐냐? 대법관 13명이 과연 이 사건 기록을 보고 재판을 했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거기부터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당시에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법원이 문서도 보지 않고 이걸 재판했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 당시에 소수 의견 끝까지 기록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소수 의견을 기록한 사람들 이런 절차적으로 아주 엄중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 이걸 훼손시켜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판사는 대법관이든 뭐 하급법원의 판사든 그 합의 과정, 판사들 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일은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판사라도 그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법관 징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냈던 2명의 대법관이 왜 이와 관련해서 뭐랄까요, 뭐 여당 측에 부합하는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의 합의와 관련한 내용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계속 중인 것에 대해서. 합의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합의에 돌아가는 참여한 거죠. 판사들이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과연 기록을 봤느냐는 원초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기록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종이 서류를 봤으면 13명의 대법관이 그 종이 서류를 보기 위해서 적어도 복사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PDF 파일을 봤다면 로그인 기록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전자 파일을 봤더라도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증거를 그러니까 법률적인 증거가 못 되는 것을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전자문서를 보고 재판할 수 있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담당 국장한테 그럼 복사라도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예.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국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 정보화 심의관인가요? 그 담당자 그분은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은 도대체 9일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3월 28일부터 봤어요. 라는 새로운 또 대응 방안을 또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대법원에. 이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자칫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누구도 지금 이거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파기환송심을 선고했단 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홍석준 의원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완전히 엉망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전에 우리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소수 의견을 낸 반대 의견을 낸 두 사람은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 유죄체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11사람이 대법관은 그럼 그걸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법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역량 있는 법조인들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관련된 사건을 수없이 보고 또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수십 명의 재판 연구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제대로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자꾸 흔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 결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 민정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칙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전자 파일이 아닌 종이로 된 서류, 이 원본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이로 된 재판 기록이 대략 7만 페이지 정도 돼요. 이 7만 페이지 가까운 종이로 된 재판 기록을 대법관 13명이 돌아가면서 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판부 배당이 4월 22일에 이루어졌고 천대엽 행정처장의 최근 주장대로 대법원이 그 재판부 배정이 되기 전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3월 28일부터 볼 수 있었던 것인데 13명의 대법관이 7만 페이지 가까운 기록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5월 1일 선거 전까지 돌려서 본다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법원 법리심이잖아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해석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12명의 대법관이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7만 페이지를 다 봤느냐 안 봤느냐?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도 그 정도 충분히 일주일이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관분들이 그러면 그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한자 한자 다 읽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제가 다 읽지 못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 주제로 파악할 수 있는 법리의 적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 자꾸만 그걸 한자 한자 다 읽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만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대법원이 법률심인 것은 맞는데 예. 그것은 증인신문이나 새로운 증거조사를 안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률심이 재판 기록을 안 보고 재판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대법원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 3차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루어질지 또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또 국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중요한 국민들이 많이 궁금증을 품고 있는 캄보디아 관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을 졸르고 온몸을 그냥 구타를 엄청 당하고 그리고 머리채 잡히고 그리고 책상에 머리 찌우고 하얀색 티셔츠에 피도 다 묻어 있었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던 30대 여성의 증언입니다.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기 사진 올라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돈 해가지고 보는 거고. 딸의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등 끈질긴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대응팀은 어젯밤 11시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는데요.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와 만난 정부 합동 대응팀. 잠시 후 현지 공조 관련 내용을 직접 브리핑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면 그 관련 소식도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잇따른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건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 정부였던 1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관련 지적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작년 국감 장면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법 리딩방의 국제 범죄 조직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 사기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 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하고 외교부하고 법무부하고 함께 좀 협업을 해서요.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글쎄요 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그냥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실제적인 어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뭐 그게 왜 안 이루어졌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마음에 없는 얘기하고 국감을 끝내버린 상황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단 말이죠. 예. 뭐 피해도 이만저만한 피해가 아니고 목숨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경험을 하다 보면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일부 뭐 외교관을 비롯해서 거기 이제 주로 영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약간 군림한다는 이미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파견 국가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기보다는 마치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군림하는 그 공무원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어떤 피해 호소에 대해서 진작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인 캄보디아에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작년에 지적은 했는데 수속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 이전에도 캄보디아에서 구조 요청을 한 분이 있었는데 소극적 대응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마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 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6월 3일에 이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하고 국정 정상화, 뭐 대한민국의 국제 무대로의 복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민생 문제를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또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20% 공감합니다. 외교부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고요. 보신주의, 탁상행정, 적극행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공간은요. 더군다나 정부의 그러니까 외교부 본부로부터 통제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해외 공간에 나가면 이런 그 대국민 서비스 인식이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중반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갖고 외교부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아직도 외교부 내에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11월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했던 내용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감 10월이었고요. 11월 그리고 국감 2달 뒤에 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정부 부처나 외교 당국도 대처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결국 계엄 탓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그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탓을 안 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작년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23년이나 2022년에도 유사 사례가 동남아에서 일어났습니다만 2024년에 갑자기 세 자릿수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수십 건이다가 2024년에는 220건이 되고 또 올해 들어서 8월까지 33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적확하게 지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여당의 정책위 의장 아니었습니까? 김상은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국무조정실장도 그냥 답변하고 꿀꺽 삼켜버린 것 같고 외교부도 뭐 퍼스트독 의전이나 바이든 날리면 소송 대리하느라고 경황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안 한 것 같고요. 그런 마당이고 올해도 지금 유엔에서도 5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이 범죄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발표했는데도 또 계엄 내란 와중에 또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조기 대선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또 이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가 모두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에이펙이나 관세 협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화로 드라마로 다 만들어졌고 이렇게 지금 와글와글하고 그 대학생이 2달 전에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 대서특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뭐 심각성을 인지했다라는 얘기를 외교부 장관이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지금 우리가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응 방안들이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문제점은 정확하게 짚었는데 1년 지나도록 이렇게 손 놓고 있었나라는 것 때문에 전 정권, 이번 정권 모두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속도전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서로 책임 공강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작년 국감 장면 보니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맘때쯤 KBS 좀 전에 자료 있었습니다만 KBS 프로그램 중에 사라진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과 곧 이어지는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으로 인해서 이게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고 특히 지금 지금 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외교부에 지금 공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조지아 사태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시에 이제 외교부에 미국 대사가 이제 공백이 있었고 지금 캄보디아 지금 한국 대사가 아직까지도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결국 이제 대사고 대사의 지휘하에 그 이제 각 그 대사관 특히 대사관에서 이제 파견 나간 사람들하고 협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사관이 대사가 없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올 8월 달에 이 관련돼서 한번 언론 보도가 나는데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이 보도에 대해서 그냥 듣기에만 좀 급급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 특히 지금 각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측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또 경찰과 군이 부패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범죄 조직과 어떤 관계가 심하고 거기가 또 굉장히 또 그 화교 어떤 세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끌려가서 범죄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웬치라고 하는 어떤 범죄 단지를 전면적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해서 거의 뭐 샅샅이 수색해서 안에 지금 구금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 한 사람이라도 다 구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남, 정강재 위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우리 현지 외교관의 어떤 탁상행정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지난해 10월에 한 피해자 가족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내 20대 아들을 좀 찾게 좀 도와달라라고 현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직원이 이 가족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재구성한 건데요. 예를 들면 가능하면 자력으로 탈출해야 되고 밑에 작은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출동을 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면 허위 신고로 구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사관 차량 파견 등은 할 수 없다. 다음 장도 보여주시죠.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현재 위치, 뭐 갇혀 있는 건물 사진 등등입니다. 갇힌 사람이 갇혀 있는 건물 사진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가이드라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안 떼오라고 한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금 상태에서 실적 못 올리면 고문당하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여권이 어디 있으면 핸드폰은 제대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권 사진이 없으면 대체 신분증 필요, 빼앗긴 경우에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대사관에서 아무리 캄보디아 그 경찰 당국에서 본인이 신고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사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서류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다. 그리고 너무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가장 일차적인 책임들을 이 제외 공간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박찬대 의원실 도움 받아서 탈출한 그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 구금된 저 벤치에서 와이파이를 써서 뭔가를 보내면 바로 다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보내는 메일로 위치와 이런 것들을 써서 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준 다음에 본인들이 연락이 돼서 탈출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사관이 적어도 지금 이 범죄 조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가두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냥 캄보디아 경찰이 얘기하듯이 우리 대사관 내에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무책임했다. 지금 대응팀이 가서 총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사관 직원들의 어떤 마음 자세부터 대하는 태도부터 뭔가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지금 풍선 효과 있어가지고 라오스, 미얀마 옆 나라로 계속 번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캄보디아를 조사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보통 감금돼 있으니까 가족들이 대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그러니까요. 저도 김희정 의원님이 주민등록 등본 안 떼오라고 해서 다행이다라는 평가를 하셨을 때 예.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 정도 사항을 다 처리할 정도면 이 사람이 구금돼 있는 상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동하고 구조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외교 당국의 문제점들 좀 지적했잖아요. 예. 외교 당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 공간 가면요. 대체로 내 임기 중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정도의 보신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교부 전체의 저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비상사태인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네트 총리인가요? 전화해서 적극 협조해달라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가 군부 정권이에요. 훈 마네트 총리가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럴 건 뭐냐 하면 그 충분히 캄보디아 내에서 본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든 군부대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 1년에 4천억 넘는 공적 원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산업 인력으로 많이 파견돼 있어요. 이 산업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양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라도 한 통 안 하는지 좀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또 짚어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미 캄보디아에 있던 이른바 아까 웬치라고 했죠. 그 아지트라고 할까요? 범죄 소굴이 텅 빈 곳이 많다고 합니다. 벌써 이사를 가서 인근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이동한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온라인에 퍼진 사진인데 뭔가 야밤에 짐을 싸서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서버를 다 챙겨서 도망가는 이런 장면들이 속속 언론과 일반 시민들에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한국인을 비롯해서 구금된 사람까지도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 1호다, 2호다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욱 좀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래서 시간이 좀 문제다라는 평가도 나와요. 그렇죠. 사실 근데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른바 그 나라 내부적인 부패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신고를 해도 사실은 범죄 조직이나 단체하고 공권력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그 신고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고는 그 나라의 공권력의 정상적인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대 정부로서 협력을 요구하고 어떤 때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전해서 어떤 부패의 고리를 끊고라도 그 나라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저 이른바 범죄 조직도 예. 사실은 그 전에는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다가 그 나라에서 다른 이유로 단속이 세지고 이제 처벌받게 되니까 이동해 왔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시작했으니까 미리 좀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움직여서 일망타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온라인에 퍼진 이 영상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을 앞세워서 때 아닌 자국 홍보에 나섰다는 논란인데요. 영상 보시죠. 제가 이곳에서 산 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곳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얼굴은 온라인에는 캄보디아 정부 공식 페이스북 등에 올라갔는데 가려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좀 가렸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뭐 자국의 안전을 저렇게 우리 교민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는 지경이라서 과연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같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어떤 협조가 잘 될까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캄보디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앞세워서 캄보디아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어떤 문제가 터지면 관광이라든지 또 ODA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이 타격을 받게 되면 캄보디아 경제 치명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홍보물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더 많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캄보디아의 어떤 범정부적인 이런 어떤 협조 그래서 예. 뭐 군 경찰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이제 특정 지역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와 또 국경을 또 맞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뿐만 아니라 다른 타국으로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 장소를 지금 이제 뭐 수색한다든지 급습을 해서는 된 문제가 아니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해서 웬치로 알려진 전국을 지금 이제 샅샅이 뒤져야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당국의 어떤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런 어떤 홍보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렌치를 다 캄보디아 또는 그 전역에 다른 국가까지 있는 곳을 좀 일망타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쉬울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요. 범죄 조직 중에 배후로 꼽히는 한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계 캄보디아인, 캄보디아로 귀화한 중국인이고 뭐 카지노를 뭐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또 캄보디아 지배 세력인 훈센 가문에 뭐 거금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뭐 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인물 천즈라는 프린스 그룹 회장 또 다른 여러 거대한 조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몇몇을 우리가 구출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에서 또 숨어서 비슷한 범죄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조직 자체를 좀 공조를 해서 타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서 어떤 직접적인 그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나라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활동을 같이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경찰관이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소를 찍어준다든지 거기에 감금돼 있거나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을 지명을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납치나 구금을 통한 범죄 수익이 뭐 추산한 바에 의하면 대략 1년에 100조쯤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산업 분야로 따지면 반도체 빼고는 뭐 지금 요새 각광을 받는 조선이나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제 매출 기준, 뭐 예. 수익은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큰 어떤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배후가 없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비롯한 어떤 불법 범죄 조직의 그 온상지가 되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그 촉구하고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들이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또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캄보디아로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출국하려다가 경찰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보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허위 광고에 속지 말고 또 당분간은 아직은 이제 여행 규제 지역으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나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항공권 제시 이런 건 절대로 좀 넘어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캄보디아 관련 이슈는 이어서 국회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쪽 재외공간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주에 직접 캄보디아에 갑니다. 오늘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국감인데 아시다시피 필리핀에도 한국인 피해를 담당하는 코리안 데스크가 먼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살펴볼 것이 많을 듯합니다. 국회 외통위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필리핀 대사관에 있습니다. 예. 외통위의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캄보디아랑 필리핀이 또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또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그쪽 교민들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여기 점심 때 한인회 분들하고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본국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그런 감은 좀 없는데 뭐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하는 얘기는 그전에 마약 전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 얼마 전에는 이 온라인 범죄 그런 사기에 대해서도 전쟁과 선언을 하고 그걸 이 소탕했다고 할까? 뭐 예. 그런 정도 일들을 했고 그런 정도 분위기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계 이 온라인 사기 조직들의 그 출처를 보면 과거 필리핀에서 시작한 조직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단속을 피해서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 베트남 쪽으로 옮겨간 경우도 많아서 필리핀 내에서의 어떤 사기 조직 단속 사례들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아니, 그렇죠. 이게 범죄 조직은 그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 많을 때에는 몇천 명 또는 몇만 명 이런 정도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탕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이거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쪽에서 조금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필리핀에는 2012년부터 이제 해외에서 현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그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곳을 직접 시찰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내의 코리안 데스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필리핀에서 코리안 데스크는 그 본청의 1층에 광역수사대에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2012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2005년부터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끈질긴 협의를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25년이니까 벌써 이제 14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필리핀에서 교민들, 우리 여기 교민이 5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예. 관광객은 무려 1,600만 명이 와요. 이렇게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이 상당히 큰 사건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캄보디아 내에도 코리안 데스크가 빨리 설치돼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인 이제 공감대인데 현재 추진은 되고 있다고 들었지만 여러 가지 좀 장벽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언제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거를 조금만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코리안 데스크,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찰이 그 현지에 있는 현지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같이 합동을 한다. 합동을 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 와서 제가 어저께 왔을 때 예. 뭐 이렇게 여기 필리핀에 왔으니까 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뭐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예. 근데 그 문자는 사실상 양재에 있는 외교센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위급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친구가 위기에 있고 또 납치됐다 뭐 이런 걸 신고하면은 예. 그게 양재로 갑니다. 양재. 잠깐만 설명할게요. 예. 그럼 양재 센터, 콜센터에서 그렇게 위급하고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은 그 담당자가 여기 현지에 있는 대사한테 바로 전화를 해버려요. 예. 그리고 그게 이 데스크,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가 없는 대사관에서는 거기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 그걸 가지고 현지 경찰한테 야, 이런 일이 우리한테 접수됐는데 니네가 좀 확인해봐라. 제발 좀 빨리 움직이자. 나하고 어떻게 좀 같이 가보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코리안 데스크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접수된 거를 거기 그 광역수사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경찰한테 우리가 딱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리얼타임으로 현지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신뢰가 높아져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서 현지 경찰, 그 필리핀 경찰을 야, 내가 현장에 가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 현장에 빨리 가야 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또 예. 범인을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역할을 코리안 데스크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천차만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캄보디아에 빨리 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빨리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절차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뭐 한 이제 몇 년 전서부터 협의를 좀 캄보디아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경찰의 상층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좀 그 성의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캄보디아 경찰청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하고도 한국 경찰청 그 한국 정부하고 한국 경찰이 자기네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로 협의를 하고 공조하고 리얼타임으로 한국 사람들 피해를 수사하자 또 찾아내자 예. 범인을 찾아내자 뭐 이런 거를 좀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예. 그게 빨리 이루어지길 그리고 좀 더 많은 한국 인력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문을 좀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지난해 예, 국감에서도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필요성이 나왔고요. 또 지금 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피해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재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TO를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계속 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재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 정부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베트남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 윤 의원께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근처에 지역 여행 주의보가 중요한데 오히려 이걸 윤 정부에서 하향시켰다라는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이 사진은 예. 국제 엠네스티에서 찾아낸 거예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가 여기를 여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주의에 대해서 단계를 1단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였는데 1단계로다가 후퇴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지역을 요번에 유엔에서 국제적인 엠네스티에서 여기에 범죄 단지 그러니까 4개나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외교부가 그때는 그 납치해서 감금하는 일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때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예. 당시에 계속해서 여행 주의보가 상향 조치가 됐다면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근데 그걸로 뭐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여행주의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예. 1단계는 여행 가는 걸 유의한다. 좀 조심해라 이러는 거고 2단계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거고 3단계는 그 지역에서 빨리 빠져나와라라는 거고 예. 그리고 4단계는 금지하는 거예요. 여행을 금지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여행을 가는 사람 또는 뭐 취업을 통해서 거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위험하면 내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도 된다라고 외교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권장해버린 거가 된 거죠. 예. 오히려 권장하는 모양새가 됐다. 자,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대응을 좀 살펴볼게요. 어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재 도착했고 아마 다음 주에 윤 의원님도 가시면 뭐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현장에서 제일 급한 일은 우선 이제 형무소에 감금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라인 그 사기에 연루된 사람을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 검거를 해서 한 90명 정도를 그렇게 해서 검거했는데 이제 한 60명 정도 남았어요. 이 사람들을 여하튼 한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1차 목표고 우리 정부가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에 그 감금된 사람이 221명인데 지금까지 다 파악해보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아직 감금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2025년 금년 8월 말까지 330명이 감금된 걸로 조사되고 신고가 됐어요. 그 사람을 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70명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명이 아직 감금돼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행불이에요, 행불. 그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80명이. 그래서 지금 이 차관이 간 그 정부팀은 그 80명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현지 경찰하고 해야 돼요. 지금 그러려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캄보디아에 있는 80명의 확인되지 않는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윤 의원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80명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른바 행방불명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좀 기관마다 발표 수치가 좀 다른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그 참 애석하게 젊은 청년이 이제 사망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베트남 국경 있는 데서 뭐 30대 여성이 죽은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정도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 80명이 그중에서 또 죽을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본국에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다음 그게 주에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이죠.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가시면 푸놈페 외곽의 웬치 대규모 범죄 단지에도 직접 가서 시찰을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로 들여다보실 예정입니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가려고 하는 데는 태자 단지예요. 단지. 이게 단지라는 게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범죄 단지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국회 외통위원들이 거기에를 시찰한다고 가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회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이게 범죄 집단 그리고 또 범죄 단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그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영국이나 그리고 미국은 이런 단지에 대해서 해체하라, 없애버려라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건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야 됩니다. 외통위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 관계자의 어떤 면담도 추진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지 경찰이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뭐 신고를 하거나 하면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범죄 조직원들이랑 경찰이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있더라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어서 현지 경찰과 범죄 조직이 내통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 관계자와 우리 외통위원들의 만남 성사된다면 어떤 논의가 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제 민간이나 언론에서 그런 이제 거기에 현 정부하고 범죄 집단하고 유착이 됐네 안 되네 그런 얘기는 혹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회의 외통위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증거 없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뭐 혐의나 이런 거는 뭐 언론에서 다 봤어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그게 워낙 큰 그 규모이고 거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추정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한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하신 80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저도 뇌리에 남는데 빨리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이미 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뭐 푸놈펜이든 계속 단지가 텅텅 비어간다. 이미 짐을 싸서 이사를 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인근 국가, 뭐 제3국이 범죄 소굴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언론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뭐 초강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게 범죄 단체는 그 근거지가 드러나면은 이동을 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중국에서도 거기가 다 드러나니까 움직이고 옮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는 언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러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피해자 또 혹 가해자, 가담자 이런 분들이 드러나고 또 많이 우리 언론에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기관에 많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지각 변동 그런 시점에서
이루고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이거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그 지각 변동이라는 게 피해자가 점점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동이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에이펙 관련한 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에이펙 특위 위원이기도 예. 하니까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최근에 만찬장이 갑자기 변경되기도 해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준비에는 차질이 없나요, 지금? 그 만찬장에 대해서 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우려가 많았고 또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에이펙 회담 그 즈음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게 그런 생각입니다. 북미 간의 회담은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협의를 한 거를 통해서 회담이 되기에는 참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양자 간의 결심에 의해서 회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결심에 의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의해서 이게 전격적으로 회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통일부로서는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는 요만한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만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대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장소가 어딜까라고 하면은 그 장소도 조금 청소를 해놔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대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필리핀 현지 국정감사 중에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다음 주에 캄보디아 현지에 계실 때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으면 다음 주에도 한번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좀 다시 불러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우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일상에 지쳐있다면 다우니 화이트 머스크로 힐링하세요. 최고급 호텔 스파에 있는 것처럼 화이트 머스크의 감미로운 향기가 온몸을 감싸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다우니 화이트 머스크.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루카.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로이 가스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한 검사의 눈물이 화제입니다. 쿠팡 측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 회사가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지만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재판은 피했지만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쿠팡 물류자회사 대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문 부장검사는 감정에 복받친 듯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장내엔 이렇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생의 행복을 이어나가고 싶은 한 분 한 분의 마음. 하나은행이 평생 지켜드릴게요. 내가 받는 연금도 하나은행. 체력이 필요하다면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나 물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자 그랬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아니야 아니야. 때로는 그래서 가족의 모든 순간이 더 아름다운 걸지도. 우와, 비 또 오면 좋겠다. The Family SUV, The Kia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대피하세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런 공지가 뜨자 범죄 조직이 시아누쿠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야반 도주로 휑해진 범죄단지 속 모습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